박사님, 요즘 ETF가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. 혹시 투자에 주의해야 될 ETF 상품들도 좀 있을까요? 일단 ETF 종류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. 오늘도 김 PD님과 함께 재밌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PD님 안녕하세요. 네,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. 일단 ETF 종류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가 커버드 콜을 비롯한 ETF들인데요. 이게 이제 상품 구조가 벌써 약간 이상하죠, 그죠? 뭐 이런 게 있나 싶지 않습니까?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 많죠. 이런 상품의 이제 구조가 뭐냐면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주식에 해당되는 만큼의 콜옵션을 매도하는. 그러니까 이제 이 옵션을 매도한다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그 주가가 못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들을 이렇게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풋옵션을 판다라는 건 일단 그 미래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풋옵션을 파는데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을 수취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 그 집이나 분양권 이런 거 프리미엄 주고 사고 팔잖아요. 그런 것처럼 미래의 권리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옵션 시장인데 그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을 판다는 건 미래에 오르는 가능성들을 제약하는 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옵션을 매도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수익이 확정되고 그 수익이 확정된 것만큼을 배당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콜옵션 가격이 되게 높아졌을 때 팔면 좋고 또는 시장의 변동성들이 줄었을 때는 팔면 또 안 되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 주가가 오르더라도 오르는 걸 매도해 버렸잖아요. 그죠? 주가 상승에 따라서 차익을 넣는 상품을 매도해 버렸으니까 주가가 어느 레벨 이상 오르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. 더 나가서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 문제나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이 콜옵션을 매도하는 가격을 후하게 제대로 잘 못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죠. 그래서 10%내 5%내 하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더 나가서 이런 상품을 딱 느낌이 오시는 것처럼 파생상품이죠. 장외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또 과다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. 상품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포함된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커버드 콜 상품의 구조는 좀 알아두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품이다. 그러니까 확정 수익 보장하는 거랑은 좀 이유가 다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펀드에 H가 붙어 있는 상품들은 투자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. H가 뭐냐면 환율 변동을 해지했다라는 거죠. 즉 방패를 이렇게 울타리를 쌓는다라는 뜻이 해지의 어원이 되겠는데요.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자산 시장에서 환을 갖다가 딱 환율이 1,500원 되든 1,100원 되든 상관없이 그 가격을 유지해 준다는 건 참 고마운데 이제 대신 수수료가 많이 붙습니다. 사실 또 더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외 상품,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이유가 결국 이유가 뭐냐면 환율 상승의 차익도 좀 늘리려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환율을 움직임을 중립시켜 놓는 게 이게 또 좋은 일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상품 구조를 선택할 때 H가 붙어 있는 상품은 일단 저는 좀 피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좀 기피하거나 경계하는 상품은 액티브가 붙어 있는 상품입니다. 사실 저도 한때 액티브 매니저, 그러니까 펀드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매니저였는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. 특히 우리나라처럼 1년마다 또는 6개월마다 테마주가 바뀌는 나라에서 과연 시장 대비 더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,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액티브라는 말이 붙어 있는 상품들이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.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액티브 운용을 하려면 전문적인 투자 운용 인력이 필요해요. 자격증을 갖춘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 인력들을 또 보조할 만한 애널리스트, 분석가 또는 퀀트 애널리스트가 필요합니다. 자, 이거 다 연봉이죠. 비용이고요. 물론 금융업계에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액티브 펀드들이 과연 그렇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한테 고객들에게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가?
운용 비용만 많이 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뭐 고배당주 좋은 상품도 있겠죠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고배당주 붐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니고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산 시장이라는 건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. 이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그 배당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이 우상향하는 상품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매번 배당이 나올 때마다 그걸 받아서 써버리면 이게 과연 투자에 있어서 진정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복리수익인데 복리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. 그리고 두 번째, 이런 배당금을 딱딱 수령하게 되면 세금에 직면하게 되고요.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종합과세에 걸리시는 분들이 생길 텐데, 금융종합과세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종합과세하는 거라 세율이 되게 세요. 좀 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세 받은 돈의 절반을 아마 세금으로 내게 될 겁니다. 거기다가 건보료 이런 것도 다 연동되니까 저는 그렇게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잘 배당하는 기업을 TR 같은 형태로 반복 재투자해주는 상품들이 좋은 거고, 또 배당주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자꾸 돈을 받아서 그걸 쓸까 말까 고민을 하거나 본인이 또 귀찮게 재투자를 하거나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또 그 배당을 정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렇게 지급한다는 보장이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몇 개나 될지,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신의 위험을 알고 활용하면 사실 뭐 완전히 나쁜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. 액티브 상품도 좋고, H 환해지가 붙어 있는 상품도 좋고, 또는 파생 상품도, 특히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게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. 그런 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. 실제로 저는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만 TQQQ 가지고 있거든요. 아주 소액이지만 재밌게 투자하고 있어요. 저는 그 상품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상품의 수익 구조와 한계를 알고 투자하자, 이런 의미에서. 그리고 저는 더 나가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즉각 현금을 빼는 식의, 또는 그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투자를 좀 경계하는 거지. 모든, 특히 능력되는 분들이 공격형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액티브나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레버리지나 커브드 콜을 넣는 게 꼭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. 그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보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커브드 콜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주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. 우리나라에서 너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된 광고랄까, 과장된 홍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밸런스를 잡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뿐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